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하늘입니다. 제가 원래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노무사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비슷하게 전공을 살리거나 하는 2차 전직들은 많이 하시지만 저처럼 언론사 기자에서 이렇게 법률 관련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의 일종의 동기부여가 됐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15일자로 파견업체를 통해서 YTN 카메라 보조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오디오맨 내지는 사운드맨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방송기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마이크, 그 장비를 혼자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방송으로 하는 언론사를 구성하는 네 가지를 저희가 ABCD라는 용어로 내부에서 부를 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오디오맨, 좀 속된 표현이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취재기자들 보고 이제 펜 쓰는 기자라고 해서 불펜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펜이 B고, C는 카메라 기자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찍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D는 드라이버입니다. 언론사 차량들 랩핑돼서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전기사님들이 계셔야 저희가 어디 이렇게 빨리 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차량 여러 대와 그 차량을 운전해 주실 드라이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D, 그래서 A, B, C, D라는 네 가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영화나 드라마 쪽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막상 1,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해보니까 좀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예술에 가까운 부분이라 개인의 그런 예술적인 본능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서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군대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잡 들어가서 카메라나 뭐 제작 관련된 쪽, 이쪽은 다 원서를 넣었었어요. 전 그때 이제 파견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파견회사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도국에서 음향 담당하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와볼 생각 없냐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 붙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YTN에서 나름 열심히도 했고, 저희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핀란드 출장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기껏해야 25살 정도였던 건데 거의 일주일이 넘는 이런 출장을 가는 거는 굉장히 큰 기회였고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보도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뉴스에나 나오는 이런 사건 사고들, 되게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대통령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옆에서 곁눈질 하는 정도이지만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운다는 거는 그 나이에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제작 쪽으로 꼭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여서 1년이 마칠 때쯤 해서 이제 선배들에게는 내가 다시 YTN에 여기 촬영 기자로 다시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YTN에만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기자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내가 좀 이런 사회 현상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동기부여하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해 나왔던 모든 공채 시험은 다 봤던 것 같은데 YTN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취재기자를 썼어요. 사실 그 해에 이제 뭐 취재기자로는 최종까지 한 군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YTN 전형이 떴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곳은 카메라 기자로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메라 기자 선배들을 보면서 이 보조 업무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2015년 9월 1일자로 YTN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YTN 공채 기수로는 17기고요. 저는 사실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해보고서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급여가 적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워낙 경무와 과로 그리고 불규칙적인 뭐 야근 이런 것들, 현장 뻗치기에 시달리다 보니 남들한테 막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기자야말로 기레기로 불리는 이유는 전 다 있다고 봐요. 보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근데 그 욕심으로 끝나고 긍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착과 필요 이상 선을 넘는 행위들로 발전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도 안 그랬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반성이 되고, 나이를 먹은 지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더욱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잘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훨씬 칭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니 당연히 뭐 제가 맨날 똥볼만 차는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내부상으로는 맨날 은상만 주구장창 받고 금상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도 잘하진 못했는데 열심히는 했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돼서는 제가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이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을 또
받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거의 마약 같은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했던 것들이 결국 요령이 없이 열심히 했던 일로 이어지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퇴사의 단초가 된 사건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퇴사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2018년도 여름쯤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방송됐던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특파원 개념으로 출장을 갔어요. 기존에도 원래 사건 사고 있으면 뭐 김정남 죽었을 때도 갔고,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인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방송국이 그런데 파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적어요. 팀으로 따졌을 때 딱 3팀이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3팀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쉴 수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주인공이 2명이잖아요. 김정은이라는 북측 사람들이 좀 있고, 반대쪽에는 트럼프라는 미국 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은 24시간 붙어 다녀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놓치면 저희끼리 속된 말로 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뭐 조인트 까이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팀이라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식적인 보도 채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당연히 상주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공항에서 갑자기 누가 입국을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항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3팀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뭐 YTN뿐만 아니라 뭐 KBS 정도 되는 큰 회사가 아닌 이상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는 시간 한 4-5시간 빼고는 계속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싱가포르도 여름인데,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가신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진짜 찜통 더위입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 쪽에 있었거든요. 북측 담당이었는데, 김정은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호텔 내부 로비로 들어가진 못하게 하니까 저희 취재진들이 다 밖에서 그냥 땡볕에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뻗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타사를 다 따지더라도. YTN 중에서도 제가 일바 따로 왔으니까 충분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김정은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1초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에 사고가 납니다. 이제 김정은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이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YTN의 특성이 뭡니까? 라이브 중계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과정도 중계를 해야겠죠. 차가 떠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마치고 중계기 통해 가지고 이제 부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뭐 수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일정 끝났구나 공식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딱 푸는데 힘이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높은 데서 찍으면 좀 좋다 보니까 사다리 같은 데 보통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대를 최대한 높은 상태에서 한 2m 이런 높이에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고, 저도 당시 그런 상태였는데 사다리에 매달려서 계속 찍다 보니까 같은 자세로 고정돼서 이렇게 사람이 얼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계 때는 또 끊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1시간, 2시간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딱 몸을 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30살이었는데 한국 나이로, 저는 항상 체력에도 자신 있고 건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 자체를 처음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놀란 거죠. 과호흡이 왔습니다. 마른 땅에서 질식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진짜 안 쉬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숨이 멀쩡하게 잘 쉬어지고 있는데 그냥 헉헉거린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몸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쓰러지듯 사다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즈음에서부터 사람들이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좀 채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이제 괜찮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옆에서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미 헉헉거리고 있고 굉장히 뭐 저도 무섭잖아요. 이런 적이 처음인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누워있고 의식도 조금 약간 마탱이가 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영상 찍어주신 분도 계세요. KBS 카메라 기자 선배가 저한테 한참 뒤에 이제 영상을 주실 때 그 영상을 보니까 주변에서 막 깜짝 놀래서 막 물도 뿌리고 눕혀서 막 벨트 풀고 막 양말 벗기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숨을 안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CPR도 하고 막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KBS 선배가 그 바로 옆에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 상황을 찍고 계셨고 나머지 한 분은 다행히 이분이 이제 구조 자격증 같은 게 있으셨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저한테 바로 응급 CPR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썩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피했고, 항상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그 KBS 선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응급실 실려갈 때 형광등이 이렇게 위에 슥
슥슥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로 하는데 제가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이제 싱가포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기억 살짝 나고 또 기억 없다가 깨보니까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옆에서 이제 선배들이 깜짝 놀라서 거의 우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울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그때 되게 민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뭐 저만 고생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계시던 이제 선배가 계셨는데 누가 봐도 그 선배가 저보다 일 더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선배는 자기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키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같은 것까지 다 통솔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누가 봐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사실 미안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결국 잘못된 거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고 조직이고 시스템인 건데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공식적인 병명은 탈수 전해질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겠지만 제가 아무리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었고 하지만 아찔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뭐 사회적으로 부조리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인데 정작 저조차도 뭐 명백하게 산재잖아요. 맨날 산재 없애야 된다, 안전보건의 영역에서 우리 열심히 관리감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가 정작 이렇게 되니까 내가 되게 공허해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그동안 외친 건 뭐였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기분이 안 좋죠. 그냥 기분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력감도 좀 들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그 직후에 퇴사를 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더 다닌 다음에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다니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YTN에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이 노무사라는 직업의 선택에 굉장히 큰 동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파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인터뷰어로 만나 뵈면서도 보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개인적인 영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저도 돈 잘 버는 거 되게 중요한데 직업적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거창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보도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간단하면서도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기자가 됐던 건데 막상 제가 결과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라는 무력감을 그때 느낀 거죠. 그리고 특히 기자를 하면서 많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자는 후행적입니다. 그 어떤 일이 발생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후속 보도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다루고 나서는 이게 진짜로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같은 것들까지 저희가 챙길 수는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의 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전문성이라는 노동법에 안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 뭐 미련이 없었죠. 그때는 YTN님 기자면 그래도 충분히 금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직업인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결과적으로는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됐고 덕분에 제가 뭐 그렇게 시험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더라도 그 싱가포르에서의 사건이 계속 꿈에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신머리를 바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년 차에 붙지 못했지만 그래도 법전공도 경영전공도 아는 사람이 2년 만에 노무사 합격이라는 좋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기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탈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만류를 하는 분들, 좋게 만류를 하시는 분도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셨지만 뭐 네가 나가서 시험 보면 뭐 잘 될 것 같냐,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요즘 용어도 씁니다만 뭐하러 이 좋은 회사 관두냐라는 사람도 있고 의도 자체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였겠지만 저의 자존심이나 능력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분들한테 더 열심히 내가 하는 모습 그리고 빨리 붙어서 노무사가 돼서 또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나도 안 쪽팔리고 제 개인적인 감정의 소소한 복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노무사 수험판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상당히 좀 언론 보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노무사로서 소개를 받고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회사를 상대로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로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해요. 만약에 진짜로 제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도와주되 이름은 좀 빼달라라고 하고 그냥 익명의 노무사 내지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하지 못했던 기자로서의 이런 뭐 결핍? 그런 방식으로 저한테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노동법이라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 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 그냥 똥덩어리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로 연결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막 오그라드는 표현 싫어해서 막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앞으로도 이 노동법에 대한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